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노무사 1차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이걸로 할게요. 짱박사 노무사 1차 경제학 기본서 제3판이 되겠고요. 이전 판하고 달라진 거는 우리가 이전에는요, 사실은 노무사 시험에 초점 맞춘 1차 경제학에서는 나오는 출제 범위가 좀 제한됐었습니다. 근데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로 늘어나게 되면요, 작년부터 약간씩 그러한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시험 범위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노동경제학에 초점 맞춰서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문제들이 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것만 당연히 그건 똑같이 나오고 아마 25문제에서 30문제까지는 예년의 형태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그 외에 10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예년과 다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사 연도별 기출문제 좀 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책에다가 약간 출제 가능성 있는 내용을 좀 더 첨부해서 분량을 좀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이 되는 노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그 파트는 크게 변하지 않고요. 제가 그 출제 예상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은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긴 경제학이지만 그래도 이제 노동경제학을 대비한 그런 목적의 1차 경제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근로자와 기업, 채용이죠. 채용 부수인가 봐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네 마음대로 한번 그림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챕터 1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는 경제학의 본질, 그리고 경제학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가 도대체 뭐야? 예, 그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경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거기 아니 경제는요, 우리 노경에서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경제 문제가 뭐야? 그러면 경제 문제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장소를 봐야 돼. 그게 바로 우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소비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을 공급자, 생산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급자, 생산자 이렇게. 자, 둘이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경제학은 뭘 다룹니까 하면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차차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 시장이라는 것을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 모든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경제 주체들은 이 모든 문제들은 아니 사람들은 욕심은 무한한데 우리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랑 욕망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제와 경제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학의 본질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문제는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저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희소성 이게 있어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시험 공부할 때 시간과 체력, 에너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될 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볼게요. 자, 경제 문제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지,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언제 소비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경제 문제예요. 자, 뒤에 다시 나올 건데, 무엇을 생산하고 생산을 어떻게 하고 생산한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을 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의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자원은 말 그대로 지하자원일 수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경제학, 이런 걸 다루게 돼요. 자, 용어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제 문제랑 희소성 받고 재화, 서비스, 자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용어 정리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화에는 경제재랑 자유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경제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제학에선 출발 자체가 희소성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재다? 그럼 이게 바로 희소하다? 희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유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라는 것은 이제 프리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다. 프리라는 것은 이제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대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재는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없는 재화를 얘기하는데, 요게 뭐 공기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재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 공기나 물 중에서도 만약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렇게 해서 수식어가 붙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희소하지. 그러면 그것도 돈 주고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물, 생수, 이런 공기, 뭐 물 이런 것들은 경제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제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 자유재 이렇게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재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걸 소비재라 합니다. 자, 보리라는 게 보리차를 만드는 공장 기업으로 가면, 청량 음료를 만드는 회사로 가게 되면 그때는 생산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진짜 소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비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재화를 굿즈라고 하고요. 서비스를 이제 용역 이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용역. 자, 서비스는요, 물건은 아닌데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으로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의사의 진료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 물론 근데 의사의 진료 서비스 할 때는 사람과 또 거기 나와 있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이 되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진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강의 서비스 이런 거요. 강의하는 거 뭐 제가 있긴 하지만 뭐 제 강의 막 얘기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러한 재화를 소비해서 얻게 되는 만족 그런 것들 재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은요 바로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볼게요. 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commodity라는 상품 이렇게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요. 자,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생산이라는 것은 인풋을 통해서요. 요걸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생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요. 자, 근데 인풋에 해당하는 게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상품은 둘로 나눠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굿즈 이게 바로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풋과 관련해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 안에 생산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노동 이렇게 있어요. 노동은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죠. 사람의 몸을 사고 파는 건 아니야. 노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인적 자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 있잖아요. 도구. 뭐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구. 땅을 파는데 삽 이런 게 없으면 노동자가 맨손으로 사람이 파면 생산성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걸 자본재라고 합니다. 캐피탈 굿즈. 노동은 이제 보통 레이버에서 L이라고 많이 쓰고요. 자본은 요거 K라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닌 사람이 만든 생산 수단을 바로 자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요거 생산 요소 요걸 투입을 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거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다시 볼 건데 생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어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학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인간은 욕망이 무한히 많아요. 욕망이 무한히 많은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꼭 지하자원은 아니고 돈, 에너지 등등 다 자원이라고 그랬죠. 자원이 희소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하고 싶은 다양한 욕망들 중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야.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욕망들 중에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걸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최선의 선택을 고르게 됩니다. 나 이게 제일 좋아. 이러면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거를 잘 선택을 해요. 나름대로 그걸 볼 거야. 이 잘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용어 정리 좀 하시면 잘 선택했다. 이거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레셔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어떤 걸 선택을 했잖아. 그럼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돼.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죠. 일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그러니까 전체에선 두 번째로 좋은 걸 할 수 있겠죠. 아쉬움이 남는 선택지,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 이것을 우리는 1순위 얘를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대가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요. 그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살짝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 가능곡선 나와 있는데 1번, 희소성으로 인해서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경제하려는 의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돈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로 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고득점 합격하려고 고민을 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는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이 경작에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efficient 하든 효율적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 최대 효과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의 비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게 된다. 요게 바로 우리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의 비용이다 라고 하면 극소화해서 minimize, 최대화, maximize, maxim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걸 두 개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최적화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최적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표현으로 하면 optimization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참고는 경제 원칙과 비효율죄 해서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은 비효율죄를 짓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낭비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낭비가 없어. 나중에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하면요. 낭비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한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볼게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생산의 맥시멈 나타내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이름에도 잘 나와 있어. 생산. 자,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 희소한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한 사회에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가능한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 곡선상에서는 효율성을 의미해요. 최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평축을 소비재, 수직축을 생산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빵과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두 과목 시험을 본다 할게요. 여기는 수평축이 노경 그리고 여기는 노동법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되는 두 변수를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한 개인이라 해도 되고 지금 한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C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D점, 그 다음에 E점 이런 것들은 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 D, E는 자, 생산 가능 곡선을요.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다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하면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여기서 CDE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어요. 그래서 P, C 곡선 상에 있고 자, 곡선 상에 있어서 낭비가 없습니다. 상에 있는 낭비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점이라 할게요. C, D, E
여기 F라고 하나 넣을까? 근데 F는 낭비가 있어요. 왜요? 만약에 우리가 빵과 미사일을 이렇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낭비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F는 비효율적이고요. 반면에 G점 이런 거는 G점은 달성할 수 없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F는 낭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G는 생산 가능한 영역을 넘어섰어요.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달성이 불가한 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얘기,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기회비용 볼까요? 3페이지 가보시면 자, 앞에서 기회비용이다라는 개념을 살짝 봤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면 우리가 반드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날렸다 해서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어? 그러면 바로 앞에 다시 볼까요? 어떤 걸 선택했어? 그러면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 아이고, 저것도 선택했었으면 그게 다 기회비용이야. 빵을 하나 더 생산합니다. 그럼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빵에 투입을 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빵 생산을 늘리려 하면 G점은 선택할 수 없어요. 노동과 자본을 빵에 쏟아붓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미사일을 이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녹용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녹용에다가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노동법 점수를 일부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은 그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 동그라미 치시죠? 포기해야 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최선의 활동, 그걸로 정의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한다 그럼 선택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표현하면 이거야. XJ인 빵을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만큼 미사일을 포기해야죠. 여기서부터 볼까? 여기는 지금 뭐야? 여기 A라고 할까? A는 빵은 하나도 생산 안 하고 미사일만 생산하는 거야. 북한이라 할까요? 자, 거기서 빵을 하나 생산하면서 미사일을 포기해야 돼. 빵을 하나 생산하면서 미사일을 포기해야 돼. 이 길이는 일부러 같게 맞춘 거야. 빵을 하나 생산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여기 나와 있는 포기해야 되는 재와 요거, 이렇게 요거,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 체증한다는 표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체증한다 이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 생산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미사일의 양이 점차 어떻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앞으로 X축에 표현해서 XJ라 하고요. 여기는 YJ라고 할게요. XJ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PPC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 기준을 잡아야 돼. 오목과 볼록 이런 건데 이게 노경에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막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내용만 보시면 돼. 이렇게 생기면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 오목 렌즈야, 볼록 렌즈야. 이쪽에서 보면은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목과 볼록은 어디서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죠.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원점 오리진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되면 오목하면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 그래요.
X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요거랑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원의 이질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살짝 내용을 더 보면 생산 가능 곡선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따로 그려봅니다. 여기가 X제, 여기가 Y제.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살펴봤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볼까? 이렇게 있으면 앞에 본 것처럼 X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X제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작아지고요. 얘는 X제 추가적인 생산을 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얘는 일정합니다. 얘는 이렇게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컸다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일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회비용으로 표현하면 기회비용이 얘는 체증한다라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 요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요거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점차 이렇게 컸다가 점차 작아져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살펴봤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경제학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 나와 있듯이 과연 무엇을 생산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사를 생산할지 회계사, 변호사를 할지 세무사를 할지 뭐 등등등 간평사를 준비할지 그게 무엇을 이거와 관련된 것이고 생산하기로 했어요. 내가 노무사를 선택했어.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 그러면 how 생산 방법입니다.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지 독학을 할지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실강을 들을지 아니면 인강을 들을지 이런 것들이 방법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 생산하기로 했어. 아니면 우리가 스파게티나 빵, 노트북 이런 걸 생산하기로 했어. 노트북은 뭐 아주 유치원생들한테는 필요가 없지. 뭔가 뭐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빵을 생산했어. 목마른 사람한테 빵이 아주 필요하지는 않겠지. 물이 더 필요하겠지. 그리고 빵은 배고픈 사람한테 필요하겠지.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와 관련한 이슈가 여기 나와 있는 for who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야. 내가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기로 했어. 언제 시험 준비 시작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경제에 대한 정의.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경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것과 관련한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 제도, 인간 행위의 총칭을 나타내고요. 경제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경제, 주체. 자, 경제라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경제 문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 자,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시장이라는 게 뭐야? 사고 파는 것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마켓이라는 게 사고, 파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수요자라 하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을 기업자, 공급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히 주인공 얘기할 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경제와 국민경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민간경제는 가게와 기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로 기업, 생산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정부가 하나 더 들어가요.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외 부분이 들어옵니다. 외국과의 수출과 수입 같은 교역이 이루어지잖아. 그것도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런 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국민경제 다 하면 개방경제, 오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급자족 경제라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 같이 다른 경제 주체 다른 나라와 수출 수입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자급자족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 경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부분이 포함되면 이게 오픈 이코노미 해가지고요. 개방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개방 경제. 오픈 이코노미 하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와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죠. 경제학의 구분, 경제학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원은 경세 재민에서 나와요.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 해서 약간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요.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에서 경제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사회과학으로 독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국가의 부를 높이는 방법, 그게 국부론에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학에서는 부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는 소득과 이런 것들이 생산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부자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걔네들은 부는 많지 않습니까?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게 소득의 흐름, 생산의 흐름,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뼈와 골격, 이게 다 부라고 생각하면요. 그래도 이 안에 흘러가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깨꼬닥 죽는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코로나 때 왜 경제가 힘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폭파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왜요? 그치.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치맥도 안 먹고 물건을 잘 안 사게 되다 보니까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돼서 실업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세요. 경제학의 정의 한번 보시면 자,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언제나 희소성이라는 게 항상 밑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희소한 거기 보시면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희소성은 왜 발생한다고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게 바로 대가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에 따른 대가 이렇게요. 요거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 이런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요 선택의 흐름이 또 어떤 걸 생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과 자원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 노동소득, 노동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소비를 하게 돼. 누군가에게 소비는 다시 또 생산으로 연결되고요. 이러한 흐름들, 이게 바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 구분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으로 봤으면 해서 넣어놓긴 한 거예요. 거기 이론경제학, 경제 이론이 있고 경제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경제 역사를 다루는 것이고 경제정책론, 어떤 경제 상태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는요, 실증 경제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 경제학이 있습니다. 가끔 요거는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실증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팩트를 다루는 겁니다. 사실을 다루는 게 바로 실증 경제, 실증 명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at is를 다뤄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게 실증 경제학.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규범 경제학은 무엇입니까? 하면요. 요거는 약간 가치 판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 뭐가 바람직하냐? 요게 여기 깔려 있죠. 바람직한 상태라는 처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방. 오케이? 이해 가시죠? 주관적입니다. 우리 실증 명제라는 것은 팩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적인데 규범 경제학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사람마다 뭐가 바람직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제정책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뭐가 바람직한, 그래서 처방 있죠? 정책. 뭐 금융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다 규범 경제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볼게.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대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지 실증 명제, 실증 경제학이고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규범 경제예요. 바람직한 해서 what is, what should be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학을요.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정태 경제학과 동태 경제학 이렇게요. 정태라는 건 이제 멈춰져 있는 것을 스태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태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노경 이런 거에서요. 거미집 모형 볼 텐데 이게 시간이 가미된 거 아니면 시간이 가미됐으니까 동태 경제학은 경제 안정화, 경기 변동, 경제 성장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태는 두 균형 상태, 지금 멈춰 있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태 경제학이다 이렇게 되면 멈춰 있는 걸 살펴보는 것이고 동태 경제학이다 그럼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냥 멈춰 있는 사진, 동영상. 그래서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같이 비교하는 게 정태 경제학 이렇게 되고요. 동태 경제,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경제 현상의 상호 의존 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미시는 작을 미자를 쓰게 됩니다. 거시는 클 거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자, 거시는 숲 전체를 망원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고요. 미시경제학은요. 숲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현미경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시는 약간 나무 하나의 개별 하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개별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 그래서 거기 개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선수한테 누가 패스를 하는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미시고 거시는 전체적인 이렇게 토탈이라는 느낌이 강해.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요 공급이라는 걸 배울 텐데 거시에서는 총 해서 애그리게이트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수요, 총 공급 그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부분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부분, 그 시장만 특정해서 살펴볼 것이고 일반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현실을 보려면 장기적으로는 일반균형 분석 요걸 사용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농사 시험 준비할 때 농사 시장 안에 있는 수험생들 그것만 볼 수 있고, 만약에 일반 균형 분석은 농사 합격한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야 노무사는 레드오션이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진입할까 말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시장까지 다 고려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야. 그러니까 농사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변호사, 간평사, 회계사 등등까지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을 우리가 많이 쓸 거야. 거기 보시면 다른 시장의 상황은 일정하다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요. 특정 시장 하나만 놓고 살펴보는 걸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반 균형 분석은 다른 모든 시장을 동시에 한꺼번에 분석을 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분균형 분석은 간편하고 그렇지만 좀 불완전합니다. 일반 균형 분석은 좀 더 다른 시장까지 살펴보니까 올바르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제학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이론 경제학의 구성과 방법 나와 있습니다. 경제 이론의 목적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론이라는 걸 사용해요. 특히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축합니다. 모형, 모델을 만들어요. 오케이? 이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모형이라는 것은 거기 현실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 근데 현실에서 되게 복잡한 요인들이 합격에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그걸 다 전달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너무 복잡한 현실, 피카소 화가라는 분이 그래프를 잘 못 그려,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특징을 딱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모형이라든가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현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이론 구성의 3단계, 그거를 한번 보시면 가정을 설정합니다. 추상화와 단순화를 통해서 가정을 세운 다음에 모형을 만들고 그게 과연 진짜 현실에 잘 설명되는가 그걸 검증합니다. 테스트 과정을 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형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을 세우게 돼요. 이게 현실에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것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랑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정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농사시험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니? 여러 가지 있겠지. 공부 방법, 학원, 선생님, 아니면 노력, 공부 시간, 체력, 멘탈 관리 다양한 게 있지만 나는 말이야. 어떤 선생님을 선택했을 때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되는가? 그게 관심이라고 그러면 다른 멘탈, 체력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선생님에 초점 맞춰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합격 수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래서 저는 강사 선택에 초점 맞춰서 그럼 당연히 그 밑에는 공부는 열심히 한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1타 선생님을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 가정이란 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기분 이렇게 할 거야. 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주체가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팔다리 있고 눈, 코, 입 이렇게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원과 생산 기술에 대한 가정,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대한 가정,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한계는 뭐야? 가정이 너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켰는데 지나친 현실을 왜곡하는 가정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모형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력과 예측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모형을 세워요. 모형을 세워서 가정을 기반으로 단순화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세터리스 페리부스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같은 거 할 때 얘기할 거야. 수요 공급할 때. 이건 뭐냐면 다른 요인들은
요인들은 일정하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변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강사를 변경했습니다. 성적이 올라서 합격했어. 전제 조건은 뭐야? 아니 이번에 바꾼 거는 강사만 바꿨고 작년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1년 지났지만 나의 체력이 약해지지 않고 내 IQ가 갑자기 변하지 않고 그런 게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 뭐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한다. 그래서 조건부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모형이 맞나? 그걸 확인하는 것을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야. 검증된 모형이. 자,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 소비자들의 행위를 관찰해가지고 현실에 일치하는 것으로 맞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 이론이 검증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해서 언제나 그 경제 이론은 바뀌기도 해요. 뒤집어지기도 해. 물리학의 법칙도 뉴턴, 아인슈타인 등등등 이렇게 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도 우리가 요게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과학은 뭐야? 개방되어 있는 거야, 결과가.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알려진 지식과 그런 걸 통했을 때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상황이 더 지식이 많아지면서 아이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만.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과학, 특히 거시 부분이 많이 바뀌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인과관계 오류가 있고요. 경제학의 방법론.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경제학 책을 읽거나 내용을 가다가 우리가 부닥치게 될 그러한 문제들을 살짝 체크하는 거야. 자, 인과의 오류라는 게 있죠. 인과의 오류. 원인과 결과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거기 나와 있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착각하게 되는 거야. 요게 상관관계는 이제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조심해야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게 운이 시간의 선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지. 까마귀가 나니까 이 배가 떨어지면 배를 따기 위해서 까마귀를 잡아다가 날리면 돼?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코카콜라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더 발전하고 뭐 그렇대. 그러면 어떤 후진국에서 야 그러면 우리도 코카콜라를 많이 먹으면 선진국 된다? 에이, 그런 게 아니지. 두 개 간의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개개인들이 다 잘했다 해서 1 플러스 1이 꼭 2가 되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2와 3 이렇게 4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 부분이 맞다 해서 전체도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부분과 요게 결과가 전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죄인의 딜레마 등등에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관중석의 경기 관람. 여러분 생각해봐.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앞 사람이 안 보인다 해서 일어나서 봐. 그럼 뒷 사람도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가 앉아서 보는 거랑 모두가 일어나서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불이야 누가 그랬어? 그래서 나의 개인 입장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뭐야? 비상구를 찾아라. 열심히 달려라. 빡세게. 그게 바로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상구로 달리다 보면 비상구에 문이 좁잖아. 거기에 막 사람들이 부딪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고 해서 연기에 질식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 개인으로 봤을 때 최적은 불이야 그러면 원래 비상구로 빡세게 달리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힘든 사람들 먼저 천천히 나가세요. 질서정연한 게 오히려 내 개인으로는 답답하지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왜 거시경제학 그걸 또 합니까? 이걸 다 쪼개가지고 개별 축구 선수들이 개별 포지션에서 잘하면 성과도 반드시 좋은 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시인데 현실에선 또 그게 아닐 수 있다 해서 미시와 거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원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의 주관성과 진화 나와 있는데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현실의 불확실성 나와 있는데 이 불확실성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왜 고민을 해? 이게 내가 될까 안 될까? 언제 되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알면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이 어떤 선택할 때도 반영이 돼서 우리는 차차 불확실성 하의 선택 이런 것들 뭐 위험, 도박, 뭐 보험 이런 것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평균으로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대표적 개인, 대표적 기업 이렇게 뽑아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가끔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빼고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대수의 법칙으로 가면 이제 대세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아웃라이어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린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해 가세요? 아니 여러분 담배 피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할게요. 그때 어떤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요 담배 피셨는데 100살까지 살았걸랑요? 이렇게. 아 이거 예외지 예외.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담배 안 피셨으면 2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특이한 경우도 있지. 보통 우리가 농사시험의 합격 기간 이런 것도 평균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요 그냥 6개월 만에 시험 붙었는데요. 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경제 이론의 표현 방법은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서술형 말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논술 그게 그거지. 그 말고 수리적으로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다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삼위일체 접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답안지에 써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경제학의 주요 원리 해가지고 한 12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진도 쭉 다 뺀 다음에 다시 와서 읽어보시면 뭐 그 얘기 없구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차차 앞으로 할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가 사실은 진짜야.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해가지고 수요 공급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